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준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 쉽게 알자 이형준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오늘 다양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유기승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 경력 1년 이상에 빛나는 보험 전문가 유기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험금 청구 경력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경력 바탕으로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심규민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을 알맞게 가져가자 신규민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심규민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분의 전문가님과 또 어떤 내용 나누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관련해서는 이형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과 특징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를 형사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험이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저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운전자 보험과 이 자동차 보험 두 가지 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차이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차량 등록수가 2,600만 대로 차량이 2명 중에 1명이 등록되어 있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신 분이 한 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신 5명 중에 1명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80%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주변을 많이 돌아보면은 기존의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있고 보험에 대해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70%에서 80% 정도는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왜 가입하는지 정작 사고 났을 때 어디서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시고 주위에서 가입하라고 하니까 가입만 하시고 어느 상황에 필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뭐가 다른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동차 보험은 나를 민사적인 책임에서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차나 중고차나 구매 시에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이고요. 1년에 한 번 재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갱신일이 지났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갱신일자가 지나지 않도록 매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신체와 차량의 손해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할 경우에 할증이 되고 무사고 기간이 길어지면 할인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은 나를 형사적인 책임에서 보호를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특징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아닌데요. 가입하신 분들이 그래서인지 차량 소유주분이 20%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12대 중과실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보호해 주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만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가끔 3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달 단위로 납부하는 보험입니다. 사고나 벌점이 많아도 운전자 보험은 할증이 되지 않고 약정한 납입 기간에 따라 재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12대 중과실 사고는 12가지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사고들을 말하는데요. 요새 워낙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시대라서 특히 출근길, 퇴근길에 마음이 조급해서 제한 속도보다 20km 정도 초과해서 가속을 한다거나 앞지르기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라던가 운전 중에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지나치거나 신호 위반을 할 경우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 가실 때 한적한 실곡길에서 편도 1차선의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경우에 답답한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횡단보도에서 사고, 특히 요즘에 우회전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 거의 운전자 책임이기 때문에 우회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입니다. 2020년도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나라에 내야 되는 벌금만 3천만 원이고요. 3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운전자 보험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지금은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보험인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같은 사고를 낼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운전을 하는데 앞으로 운전을 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 사고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또 내가 이 사고를 발생시키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차에 가입하는 거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 혼자만 좀 보장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해당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은 이제 본인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 1인 한정, 부부 한정, 가족 한정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게 되면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하면 내가 어떤 차량을 운전하던가에 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명의의 차량뿐만 아니라 친구 차량, 회사 차량, 부모님 차량, 명의에 상관없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차량을 타고 출장을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직관적으로 보험료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이고요. 개인마다 사고나 이력,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편입니다.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매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고 운전자 보험 특약만 넣게 된다면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그리고 비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험료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내고 있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인지 자동차 보험인지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이 운전자 보험 얼마나 내고 계세요 하고 여쭤보면 은근히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10,000원부터 5만 원 그리고 10만 원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던데 이 금액이 크게 되면 더 좋은 건가요, 전문가님?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운전자 보험 내 거는 5만 원, 누구 거는 10만 원짜리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지금 잘 모르셔가지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립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은행으로 따지면 저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운전자 특약은 영업용은 3만 원에 자가용은 1만 원에 말씀드렸는데 이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운전자 보장이 아닌 적립금으로 채워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내 운전자 보험료가 11,500원 이런 식으로 1원짜리까지 측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 딱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1,000원 단위, 만 원 단위로 돼 있으면 적립보험료는 100%입니다. 운전자 최저 보험이 1만 원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월 1만 원 내시는 분들은 잘 가입되어 있으신 거고요. 은행에서 저축을 할 경우에 원금의 이자를 더해주지만 운전자는 적립금을 넣을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는 손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설계사들은 고객들의 운전자 보험을 설계할 때 아무 설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적립금을 넣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와 설계사는 이득을 보겠지만 가입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적립금을 넣어서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보강하시거나 목돈을 모으고 싶은 분들은 저축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보험료를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운전자 보험 사실 우리가 가입하고 나면 보험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기 마련인데 이 운전자 보험도 한번 가입하면 쭉 유지하면 되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장 관리가 필요한 보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고 보통 2년 정도가 지나면은 보장 한도가 늘거나 약관이나 보장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3월에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어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실상 이 법 때문에 보험회사는 20년도부터 운전자 보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민식이법, 즉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정속도 30km 초과해서 초등학생 6학년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혹은 다치게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년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스쿨존 사고의 보장이 없거나 굉장히 적은데 보험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 운전자 보험을 보시면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합의금이 당시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보험료는 16,700원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2억을 보장하는데 월 보험료는 오히려 저렴합니다. 보장 금액이 약 7배가 증액이 되었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고 저렴한 것은 운전자 보험의 특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주기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마다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 중요한 내용이 업그레이드 있거나 보장 한도 확대가 되었을 때는 제 고객들한테는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약 5개월 전에 비탑승 중 사고라고 해서 한문철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해서 보험사가 약관을 개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경사로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나 브레이크가 밀려서 이제 차가 굴러가게 된 경우에 이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예전 운전자 보험에서는 비탑승 중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운전자 보험에서는 약관이 개정되어 운전 중과 동일하게 형사 책임 피해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만큼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옛날 운전자 보험보다는 지금에 나오는 최신 보험으로 갈아버리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셔서 같은 보험료를 최대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제 운전자 보험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립금을 빼고 또 비탑승 중 사고까지 포함되는 최신 운전자 보험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이제 다들 운전자 보험 증권을 찾고 계실 겁니다. 만약 분실한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은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이런 방법으로 재발송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증권을 꺼내봤는데 적립금은 0원인데 보험료가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이런 뭐냐?
운전자의 상해 특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그럼 운전자 특약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재판과 형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현재 최고 한도 2억이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5천만 원, 그리고 재판 시 벌금형 대인은 3천만 원, 대물은 500만 원으로 법정 최고 한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것이 모두 상해 특약인데 보통은 상해 특약을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내 종합보험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운전자에 추가할 수도 있고 내 병력에 따라서 종합보험의 상해 특약을 심사가 거절이 되어서 그래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전자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부분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비객신적으로 종합보험에 넣기 마련인데요. 여기서 설계사의 노림수가 또 나옵니다. 이제 똑똑해진 고객들은 설계사에게 적립금을 빼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운전자의 상해 담보를 넣어서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제안서를 뽑아서 다들 이 정도는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당연히 여기고 사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인데 상해 특약은 운전을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운전을 못할 때 더 많이 필요하고 사고율도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골절 진단비 또는 상해 휴유장애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빙판길이나 엎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청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내는 돈에 대해서 가성비 있게 내려면 20년 납 90세나 20년 납 100세 보장성 보험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해야 하는 운전자의 상해 특약을 넣게 되면 평생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고 필요 없는 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는 딱 운전자 특약만 넣어서 월 납입료 소멸되는 것보다는 아깝지 않게 컴팩트하고 저렴하게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2, 3년 주기로 계속해서 해지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해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좀 보험료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주의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점만은 기억해야 한다 하는 주의점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딱 간단하게 설명하면 딱 4가지가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르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운전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립금과 상해 특약은 빼고 효율성 있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입 후에 3년이 지났다면 리모델링은 필수입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조언일 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인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보험 보장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유기승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는 또 어떤 이유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 가입 안 한 사람들 거의 드물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MC님께서는 어떤 보험 가입돼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가입이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내가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는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갔을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아프고 다친 상태에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이미 늦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아프게 되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아파서 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확인을 해보면 그땐 이미 늦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즉 아프기 전에 보험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위에서 아픈 사람들이 한두 분씩 생기다 보면은 그제서야 나한테도 닥칠 위험인가 보다 생각하고 보험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그 처음이라면 내가 그 주위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내가 아픈 거라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조차 없다면 그것은 보험을 탓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겠죠. 네, 그렇겠죠. 이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은 내가 가입돼 있는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냐 비갱신형 보험이냐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표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여기 표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료가 변동이 되냐 아니면 변동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갱신형 보험이냐 비갱신형 보험이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비갱신형이라는 글자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내가 내는 이 보험료 자체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조금 더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보장 기간이 100세까지 가져가는 거다. 그리고 납입 기간이 20년이다. 그러면 내가 내는 이 보장 기간 100세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 20년만 내면은 나는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고 동일된 보험료로 계속해서 납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것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20년 할부로 내가 좀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할부가 보험료 납입 기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00살까지 거주하겠다라는 것이 보장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반해 갱신형 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갱신형 보험은 애초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3년 갱신형 보험을 30살에 가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30살부터 33살까지의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이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산출이 돼요. 아무래도 30살에 큰 병이 걸릴 위험보다는 50대, 60대에 큰 병이 걸릴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게 되면 이 질병에 걸릴 위험률도 점차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보험료에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50대, 60대에는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갱신형 보험료는 초기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납입하는 총 보험료를 따져봤을 때는 보험료가 계속해서 갱신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기 보험료는 비싸지만 반대로 장기적으로 따져봤을 땐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요, 전문가님, 이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들었거든요. 총 내는 금액을 고려해 보면 이 갱신형 보험이 또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당장 보이는 보험료만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여기 비갱신형 보험의 경우 만약에 암진단금 3천만 원 받는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초기 보험료 자체는 내가 내는 보험료 자체가 23,52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이 끝나게 됐을 때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총 보험료는 564만 4,800원이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그러면 갱신형 보험도 한번 따져볼까요? 30살에 3년 갱신형 보험으로 앞서 그 예시를 드렸다시피 이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30살에 가입을 하게 됐을 때 1,710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MC님 말씀대로 초기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질병에 걸릴 위험률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36살 시점에는 3,840원, 그리고 50세에 도래했을 때는 13,440원이나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80세 만기 시점에서는 무려 65,160원이라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체적인 총 보험료가 무려 1,483만 7,040원. 그러니까 비갱신형 대비 900만 원이나 더 비싸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마냥 갱신형 보험이 그러면 나쁜 거다, 좋지 않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장단점을 잘 따져보면서 나한테 맞는 보험을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또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진단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한번 보실 건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순으로 사망 원인이 각각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은요, 사망 원인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무조건적으로 다 자기 부담으로 암을 치료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을 다들 하나씩은 가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암보험 안에서도 모든 암에 대해서 다 보장이 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보험에서 어떤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게 세 가지를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빠짐없이 잘 가입이 돼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소외감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일반암 안에 저희가 소외감이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라든지 그리고 자궁암 그리고 방광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외감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남성분들 전립선암도 발병률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외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간혹 내가 가입한 암보험 상품 안에서 이 일반암에서 소외감이 제외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암을 3천만 원 가입했는데 소외감은 별도로 소외감 제외로 해서 준대요. 소외감은 1,200만 원밖에 안 준답니다. 라는 상품이라면 내가 유방암에 만약에 진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는다? 1,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 암보험들은 통상적으로 일반암 안에 이런 소외감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렇게 제외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사암입니다. 유사암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암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암처럼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침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제자리암만 보더라도 얘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성장을 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질환이 또 여성분들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갑상선암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경계성 질환, 그리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암 5천만 원 가입한다. 그러면 유사암도 5천만 원 1대1로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이후 금감원 지침 이후로 일반암 대비했을 때 20%밖에 가입이 안 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손해율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나는 유사암 더 많이 가입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다 방법이 있습니다. 유사암 수술비를 가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런 걸로 조금 다른 치료비 특약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진단비 못지않게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 암보험 안에서도 어떤 특약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보장이 다 되는지 아닌지를 좀 따져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암 다음으로 또 발병률이 높은 질병인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이 보장이 또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뇌혈관 질환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암 진단금을 살펴봤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입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 뇌졸중,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 뇌출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뇌출혈 진단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가 흔히 뇌출혈이라는 것은 일단 뇌혈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뇌혈관 안에서 어떠한 유속이 빨라진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혈전이 너무 심하게 막혔다든지 하는 이유로 찢어지거나 피가 보이는 증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I60부터 I62까지에 해당되는 코드가 여기에 바로 해당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이라는 I62 코드를 볼 수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상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교통사고 발생돼서 만약에 뇌출혈 발생됐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서 뇌출혈 발생됐습니다. 보장 못 받습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점 뇌졸중입니다. 여기에 대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면 뇌경색증 되겠습니다. 뇌경색 주위에서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혈관이 어떠한 이유로 혈전이 생기거나 막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니면 어떠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그러면 뇌졸중만 가입해도 충분히 모든 것이 보장되는 거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뇌 동맥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꽈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꽈리가 부풀었다, 꽈리에 문제 생겼다. 이러한 부분들은 뇌졸중에서 보상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I67부터 I69에 해당하는 코드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뇌졸중 진단비만 가입하신 분이라면 만약에 뇌동맥류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뇌혈관 질환으로 폭넓게 가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발병률이죠.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은 심장질환입니다. 우선 심근경색이 있고 급성심근경색이 있고 그 위에 넓은 범위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을 이렇게 예시를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차가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 내가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막히면은 내가 물건도 보내줘야 되고 사람도 가야 되는데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 자체가 어떻게 되겠죠? 죽어버리겠죠. 이거를 심장으로 대입을 해보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심장에는 세 개의 관상동맥이라는 커다란 혈관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 근육 자체에 괴사나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전 단계인 조금 막혔을 때는 그럼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 협심증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조금 막히게 됐을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심장이 답답한 거지? 뭐지 싶었을 때 보통 진단이 바로 급성심근경색으로 떨어지는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럴 때 협심증으로 진단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급성심근경색만 가입을 했다? 아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허혈성을 뺀 심장질환 진단비라는 것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화면에는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에 우리 부정맥, 심부전, 심낭염, 심장판막증 이런 질병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을 엔진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심장을 엔진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엔진 주위에 여러 개 선이 있는데 여기만을 보장했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이었습니다. 다만 엔진 자체가 덜덜덜덜 거려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 녹이 슬었습니다. 안에 부품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은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폭넓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심장질환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셔야 될 부분이 이것도 아무래도 발병률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험료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잘 검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뇌와 심장 질환 모두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보험을 구성할 때 이 범위가 넓은 것들을 좀 위주로 구성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을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중에 어떠한 질병에 걸릴지는 결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뇌혈관 질환 안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발병 확률들이 각각 다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100%로 따져봤을 때 뇌출혈은 겨우 9.1%밖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흔하다는 뇌경색조차도 58.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넘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채워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분쟁이 생기고 보험금을 못 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잘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장은 더합니다. 급성심근경색 발병률 전체 범위 중에 12.1%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8% 어디에서 보장받습니까?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중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자면 이 일반암과 유사암, 소외감 진단비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과 또 심혈관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까지 모두 다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진단비 외에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술비입니다. 자, 수술비라는 것은요. 일단 요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보험을 구성할 때 중증 질환 위주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반영된 게 진단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인데요. 문제는 비중증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도 꽤나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병원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보험에서는 어떻게 만회할 수 있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술비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외로 의외로 우리가 수많은 질병들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위험, 상해 같은 경우들에서 병원비가 좀 발생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질병에 걸릴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일 때도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상해 수술비를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전문가님, 이 보험 점검을 할 때요, 수술비라는 단어가 포함된 담보를 좀 구성하면 좋은 걸까요? 네, 다만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수술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나오는 수술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맹장 뗐어요 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충수염 수술비라든가 나 골절 됐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골절 수술비, 오대장기 이식 수술과 같은 수술을 하게 됐을 때만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말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일반적인 상해 때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장 범위가 넓게 좀 구성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좋을까요? 네, 여기 화면을 같이 보실 건데요. 수술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상해 수술비, 두 번째 질병상해 종수술비, 그리고 세 번째 엔대 질병 수술비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상해 수술비 말 그대로 특정 질병이 아니라 어떠한 질병일 때도 그리고 어떠한 상해 사고일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비를 의미를 합니다. 다만 뭐든지 장점만 있는 법은 아니겠죠. 어떠한 상황일 때든 다 발병이 됐을 때 수술이 되는 거다 보니까 수술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장 금액 대비했을 때 보험료가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요. 이것을 보완해서 부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종수술비입니다.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낮을수록 5종이다라고 하면은 1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수술에 해당되고요. 5종으로 갈수록 중대한 수술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숫자가 점점 높을수록 가입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엔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내가 어떠한 특정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내가 조금 더 앞에 있었던 수술비를 보완해서 나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보험금 많이 받고 싶어요라고 해서 그러한 니즈가 반영된 수술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보장을 잘 확인하고 또 공백 없이 꼼꼼하게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정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깔끔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내가 가입돼 있는 보험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인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내가 가입돼 있는 진단비 부분들 보장 범위 넓은지 한번 꼭 확인해 보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술비도 놓치지 말고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춰 가족력을 고려해서 잘 점검받아 보시고 최대한 나한테 맞게 준비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보험 찾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관련해서 심규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이야기 드릴 보험은 수술비인데요. 보험 특약 중 수술비 담보들이 정액으로 보장되고 범위와 한도가 넓고 크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약이나 지병이 있으시더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술비 보험,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보험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좀 생소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이 수술비 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네, 최근 들어 비관여 수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수술 진료 비용을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소한 절개 비출혈, 최대한 비절제술로 의료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 특약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경중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생존 특약 중심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수술받는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이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비용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은 관열, 비관열, 내시경으로 구분되는데요. 통상 1회 안으로 지급되는 진단비와 달리 해당 반복 중복에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심혈관 수술들이 비관열 기법으로 하는 것이 대세인 만큼 내가 보험 수술들이 관열, 비관열 차별 없이 100% 지급되는 것인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들이 다양한 수술비를 고객님께 유리한 지급 조건으로 합리적인 보험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기술 의료 발전 등이 수술 기법이 다양해지고 최첨단이 됨에 따라 그에 맞게 보험료도 리모델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내 수술비 보험이 관열, 비관열을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수술비 보험의 종류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질병 수술비는 일부 제외한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형태로 전범위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 및 미용, 임신, 출산, 치과 수술을 제외하고 전 범위 수술을 보장하는데요. 흔한 대장 용종이나 다래끼 수술 보장되기에 질병 수술비는 한도가 적어도 가장 기본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술비 보험 중에서도 질병 수술비 특약이 가장 좀 보장이 넓고 그리고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기본이 되는 질병 수술비 외에 다른 수술비 특약도 있을까요? 네, 엔데 수술비라고 하는데요. 엔데 수술비는 각 보험사마다 숫자로 시작하는 게 예를 들어 112대, 124대 수술 등을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보장하는 질병 개수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엔데의 수술비에서 다빈도 질병과 주로 보장하는 받을 확률이 높은 질병의 큰 한도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유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데 수술비는 관련, 비관련 구분 없이 수술 매해당 가입 금액을 보장합니다. 심혈관 전 보미, 뇌혈관 질환, 간질환 그리고 포함하여 가장 높은 금액 보상하는 질병으로부터 넓은 보장을 생활 질환까지 크게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정액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본인 질병 수술비에 이어서 엔데 수술비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엔데 수술비는 좀 크게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 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수술비 특약이 있을까요? 네, 1종에서 5종이라는 종수술인데요. 치료 목적으로 약간의 정한 수술 난이도에 따라 1종은 쉬운 수술, 5종은 어려운 수술을 정별로 이제 가입을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질병 수술과 119대 만약에 수술비 등의 수술비가 중복 보장이 받으시기에 넓은 범위인
1에서 5정 수술 또한 함께 꾸려주시면 확률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비는 가성비 있는 저렴한 보험료도 매번 보장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보장을 놓치시는 부분이 없도록 소실상금 최소화하고 내 부담금이 없든 질 높은 진료 받으시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질병 수술비는 기본 엔대 수술비, 그리고 보장의 크기가 크고 종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술비 특이하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을 구성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수술비 특약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뭘까요? 네, 실손보험이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워서 실손 전환하게 되면 월납보험료는 줄어들고 오르는 요율은 리스크를 줄어들지만 본인 부담이 예전보다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보장을 공백을 수술비 플랜으로 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은 실제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으로 이루어지기에 실손 돌려받으시고 실손의 내 부담금은 정액형 수술 플랜을 보상받으셔서 내 부담금은 줄일 수 있고 나의 건강관리 비용과 손실 등 소득 손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진단비처럼 한 번만 받고 사라지는 특약이 아니라 매회 지급으로 받을 수 있고 큰 수술부터 생활질환 수술, 시술 구분 많고 저렴한 보험료로 크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비관여 수술이 수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고객님이 부담스러운 수술 비용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소한 절개 비출혈 그리고 최대한 비절제술로 의료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보험사의 장점만 쏙쏙 골라가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 상품 특약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경증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생존 특약.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술비도 준비하는 것이 실용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보험사 수술비는 보험료를 저렴한 데다 매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을 놓치시는 부분이 없도록 소득 상실 부분을 최소화하고 내 부담 없이 질 높은 진료를 받으시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로는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의 조언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지혜롭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